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네. 네. 기운 좀 내세요. 네, 네. 기운 안 나게 보이나요? 비가 좀 와서.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항상 또 기운이야, 또 최민희 의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사임했습니다. 취임 34일 만인데요. 네, 윤 정부 들어서 첫 장관 사퇴입니다. 네, 이렇게 될지 아셨죠? 우선 임명 과정에서부터 너무 의혹 제기가 많았고, 저는 핵심적인 의혹 제기가 논문 자기 표절 등 의혹인데요. 네. 이게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김병준 전 부총리가 논문 표절로 낙마한 예가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플러스 대통령께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동의를 전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제가 보기엔 매우 무리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두 가지, 외고 폐지 문제하고요. 그리고 초등 5살 입학. 굉장히 폭발력이 큰 사안이고, 하려면 정말 공론화 과정을 몇 년 거쳐도 될까 말까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너무 쉽게 대통령 독대 보고를 통해서 확정한 듯이,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이런 걸 너무 쉽게 밀어붙이려 하다가 이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교육부총리가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건으로 그러면 지지율 반전이 되겠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질을 저는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분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미친 영향,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전에 인사청문회 하지도 않았지만 그 전부터 난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서를 건드리셨어요. 정서를. 그때 만취 운전부터 네네. 시작해서, 저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 정서를 굉장히 잘 아는데 그때도 난리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저는 그때도 기회가 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네. 그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도 보면 사실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지지를 깎아 먹었던 것, 또는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무리를 일으켰던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네. 너무 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한번 큰 건 한번 터뜨려서 이거 만회해보자 이러셨던 것 같은데,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겠다 생각했나 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무리를 해서 예. 악화가 된 거죠. 네. 저는 장관은 사실 정무직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 이런 걸 아우르지 못하면 아무리 뭔가 전문성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분은 교육에 대해서도 아무 전문성이 없으셨어요. 네, 박 부총리가 난 많이 부족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다, 이렇게 하고 물러났습니다. 재난 속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강우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원이 농장 내 유입 가능성 높습니다. 인천, 경기, 강원 양돈 농장에서는 외출 및 입산 자제, 배수로 정비, 축사 내부 소독, 돼지 음용수로 상수도 사용, 어미돼지 접촉 자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정미경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만 내려놓고 대장부답게 헌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다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다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죽어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말이 많습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지금까지의 결사항전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네. 갑자기 대장부답게 조용해지면 네. 이준석 대표에게 뭐가 돌아올까요? 무슨 얘기죠? 네, 이거는 갑자기 그런 말들은
이 냉엄하고 살벌하고 비정하기까지 한 정치판에서 네. 갑자기 한 명에게 대장부답게 뭐 어떻게 하라 하는 건 정말 저는 갑자기 문법을 확 바꿔서. 자, 그런데 네. 지금 불합리하고 말도 안 돼. 법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주면 다음번에 국민들이 더 키워주지 않을까요? 그거는 네. 이준석 대표가 대장부답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키워주시는 게 아니고 예. 청년답게 따박따박 법적으로 국민의힘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과정을 밝혀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 압박이 왜 부당한가를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네. 그 20, 30대 청년층이 그거에 동의할 때 이준석 대표의 비빌 언덕이 되는 거지 갑자기 다 받아들이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이준석은 안 된다. 내일부터는 비대위로 간다. 이준석이 그냥 물러서 달라.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게 이제 전반적인 길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방향을 잡았죠. 네, 어차피 이제 조직의 논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당이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당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 달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대위 체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해석이 분분했었죠. 그랬는데 상임 전국위에서 해석을 다수결로 한 거예요. 네. 비상 상황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최고위원회의 어떤 기능 상실 이런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고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당도 엉망이니까 이게 비상 상황 아니면 뭐냐 이렇게 해서 그냥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이건 정치적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좋습니다. 저는 당의 어떤 의사결정 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해임되는 사실상 결과가 나왔을 때 전대에서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문제 소지 좀 남아있다. 불씨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게 하려면 저는 최소한의 어떤 출구가 필요하다. 출구를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뭔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이렇게 쫓겨나서 또는 이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하는데 네가 참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윤핵관과 이준석이 양쪽이 이제 대립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핵관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같이 이 상황을 수습하자라든가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함께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쨌든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치 생명 문제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대표의 문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의 일정들이 있는데 이 당에서 거의 축출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만약에 비대위로 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 또는 어떤 정치적 어떤 해법이라든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좀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시던 간에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축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축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출의 시작도 네. 이건 어마어마한 말로 하기 부끄러운 비리 의혹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 대장부다운 헌신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타협책을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가 지금으로서는 그 사건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아니 그거는 그게 지금 아닐 경우를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죠. 지금까지 네. 이현주 의원님 등을 비롯한 다수의 패널들의 주장은 아직 그 사건의 진위도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당대표를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게 맞냐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타협을 한다 그래도 저는 법적 소송까지는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과연 사퇴한 최고위원이 의결권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네. 이것도 법적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보면 사퇴한 최고위원이 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정국위 소집을 안건을 올릴 의결권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네.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정미경, 박민영 그래도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들어주고 두둔하던 사람들인데 이분들마저 다 좀 자중자애해라. 네가 물러서야 된다. 가처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로워진 이준석 대표의 어쨌든 판단은 당이 좀 안정을 더 이상 혼란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당을 생각하는 마음들이신 거죠. 예. 이준석 대표를 뭐 버린다 이런 것보다는 그럴까요?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만약에 지금 와서 어떤 극적인 타협을 하려면 그건 굉장한 조정 능력이 필요한 거. 지금껏 안 됐는데 며칠 만에 될까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저희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지적도 했는데 그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지금까지 없던 조정 능력은 어디서 올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새롭게 만약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시면 네. 저는 그분의 할 임무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해결된 상황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시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궁극적으로 그냥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분이 하실 일은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어떤 해법을 찾는 것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휴가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길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우선 다소 낮아진 자세로 네, 겸손.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자세입니다. 초심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초심을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초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초심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게 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법적 원칙과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사정정국에서 수사하는 걸 보니 공정이 깨지고 있다.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초심을 지키며 국민 뜻을 받들려면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팔을 안으로 굽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모두를 수사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쉽게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저는 오히려 저희 재개된 도어 스태핑에서 깜짝 놀란 거는 기자의 태도였습니다. 중간에 대통령님 화이팅이라는 얘기가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왔을 때 역시 기자회견 중간에 나왔어요. 끝도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옆에 있던 누군가가 무슨 청원 경호팀이라거나 뭐 다른 사람이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기자로 확인됐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리랑 TV 문아무개 기자입니다. 네, 그 기자가 어떻게 최고 권력을 감시하고 최고 권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기자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 화이팅을 외치고 윤 대통령은 너무나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기자들이 막 웃고 이게 저로서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이게 오늘 보니까 이제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론이나 지지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이 어떤 관점, 이거는 확실히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지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인식이 바뀌신 것은 저는 이제 진일보 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기대를 아마 국민들이 하셨을 텐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렇죠. 안들, 그러니까 뭐 어떤 대국민 담화와 함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저는 아마 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준비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추석 전에는 뭔가가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추석 민심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인식은 조금씩 바뀌어 나오고
나아지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여사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휴가 중에 여러 가지가 터졌는데 이런 것들 제2부속 시 어떻게 네. 할 건지 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또 당 문제 이게 이제 정리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아마 추석 전에는 전 정리하면서 이 8.15 사면 이런 것들과 함께 그 근저와 함께 그렇죠. 나오지 않겠는가. 8.15 전후에는 또 굉장히 좀 8.15 때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북 네. 문제나. 근데 이런 인적 쇄신 그러니까 인사 문제 주변에 있었던 일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보관을 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첫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이재명 의원의 독주 압승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자들이 일부 그 기사를 쓰시면서 개딸 양아들 3월 9일 이후에 민주당에 들어온 그 새 권리당원들 때문에 권리당원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기사들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죠. 예, 대선 이후에 들어온 권리당원들 한 20만은 이번에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권리당원의 구성 변화라기보다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엔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이어지고 지지율이 추락하고 지금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도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돼서 선명 야당으로 유능하게 야무지게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고 대한정당으로 자리매김해달라는 요구가 네. 권리당원 전반에게 이렇게 공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왜 한숨 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자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함과 동시에 저는 반사적 이익을 톡톡히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의원이 뭐 달라졌다든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쪽이 싫으면 저쪽을 좋아하고 또 저쪽이 싫으면 이쪽을 좋아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그러나 또 되고 나서는 또 후회하고 이게 계속 우리나라에선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어떤 이런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검토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선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질 거예요. 예를 들면 독재라서 정당이 하나라면 어쩔 뻔했어. 아니 그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심판할 때 그래도 찾을 수 있는 차악의 야당이 있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선 다행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유능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치개혁,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저는 사실 당대표 경선은 축제여야 되고 아름다운 경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를 향한 날선 언어보다는 오히려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실정을 공격하면서 표를 얻는 건데 지금 그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을 보면 1등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날선 공격이 가해지고 거꾸로 집권 여당에 대한 공격의 소리는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태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더 쏠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만약에 경쟁하는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싸우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대한정당이 되겠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나머지 두 후보에게 표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하게 우리 여당을 또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지 않아서 그냥 반사적 이익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막 너무 오버해서 공격하다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예전에 실망했던 또는 민주당을 싫어했던 또 지지층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민주당이 이게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내부 싸움에 몰두하면서 대여 투쟁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반사적 이익을 다
다 쓸어 담고 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을 의식하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또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근데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최고위원 선거 네. 경과인데요. 뭐 대표는 뭐 어차피 어대명 이렇게 다 모두가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재미없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성이 필요한데 여기도 너무 하나의 목소리 그리고 친명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당심과 민심이 아주 괴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역시 민주당도 저희도 뭐 이런 어떤 힘의 과시 내지는 힘에 의한 또 정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만 민주당도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저는 이게 보면서 좀 실망스럽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요? 이거 뭐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당심 우선으로 뽑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를 보면 2대 3이 될지 4대 1이 될지 지금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얘기하시는 게 저는 사실은 뭐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네. 정말 친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친명이었는지. 왜냐하면 그중에는 뭐 여러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일단 저는 계속 얘기되는 당심과 민심 괴리 부분은 당대표 선거는 사실 당원들이 그리고 공천권은 국민에게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할 수 있다님 양쪽 당 모두 좀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최민희, 이현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